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극도의 혼돈 상태로 빠졌습니다. 과연 이재명이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것인가. 주장이 서로 달라요. 이재명은 주장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그리고 또 대기업 해체, 이게 바로 이재명의 주장이요, 뼛속까지의 아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 그 다음에 또 G2 국가로 가자, 그 다음 주사파 척결,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제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9시 넘어서 공수처가 제기한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한번 띄워주시면, 위로 띄워주시면, 법원 내란 우두머리. 야, 수계락하니 계셨. 이 말 자체를 참. 근데 목사님, 이제 과거에는 수계라 그랬어요. 형법 조문에서. 근데 저걸 이제 수계를 우두머리로 바꿨습니다.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자, 전준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전준환 목사입니다. 네, 김학성 교수님. 예, 김학성입니다. 또 경상도 사나이 홍동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별 3개 또 황준성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빨갱이 대장 오늘도 또 이동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이 김학성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공수처가 그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그 원래는 공수처의 존립 목적은요, 이제 고위 공직자 범죄비리 수사처거든요. 고위 공직자? 예, 범죄비리 수사처. 그 이제 판검사들이 독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형사 책임을 묻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주로 이제 이 판검사들에 대한 독직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옥상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반대가 많았거든요. 또 그런 예가 소위 법치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수처는 이 여러 사람을 수사할 수 있지만요, 기소는 판사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홍동현 목사님.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뭐 총리 다 조사할 수가 있는데, 네. 공수처는 기소를 판사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게만 기소권이 있습니다. 네. 좀 절름발이 형태가 돼 있죠. 네. 수사를 다 하는데 네. 기소는 셋밖에 못해요. 그러면 대통령 기소할 수 없네? 없습니다. 그러면 너 체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기소는 또 검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그러면 이번에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면 공수처는 수사만 했고 검찰이 그러면 기소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수처가 시작하면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준비해온 저 PPT 좀 보여주세요. 한번 예. 보여줘봐요. 보여주시고. 먼저 이거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과잉금지 원칙이다. 처음 들어보시는 용어일 텐데, 목사님. 네. 저걸 저 목사님도 아마 잘 적용을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자, 국민 여러분, 5,300만 국민 여러분, 뭐 좌파를 하든 우파하든 다 좋은데, 일단 헌법학자의 제1호 김학성 교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반드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헌법학회 회장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원장 하셨죠? 예. 그리고 헌법 애들 몇 년 가르쳤나요? 30년 넘게 가르쳤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내가 헌법학자 1호라고 내가 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역사의 범죄인이 될 것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예. 역사의 범죄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자, 목사님 이어서 일단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헌법학회 회장을 지냈는데요. 네. 한국 헌법학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걸 왜 말씀드리는가면 유사 단체가 많아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총회장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단체가 있잖아요, 목사님. 교단이 380개. 그러니까 정통이 뭐냐, 한국 헌법학회 회장의 정통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걔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아니, 이거 자랑할 만하지 뭐. 근데 저 과잉금지란 말은요, 목사님 이제 다 목회하시면서도 저 원칙을 이제 적용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글자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과잉, 지나치다 그 뜻이죠. 아, 그렇지요. 과잉은 맞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구나. 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비례성 원칙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요것이 저 공수처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이죠. 아, 그렇구나. 이건 공수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전체에 적용되는 최고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아, 과잉 금지. 예, 목사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이게 일을 하시는데 어느 장로 하나가 목사님이 예컨대 오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잘라버려. 목사님 바로 자르세요? 바로 잘라버려. 그 과잉 금지지. 아니죠. 과잉 금지라죠. 과잉 금지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과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말. 그러니까 장로가 한 번 안 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자르면 안 되죠, 목사님. 그래서 과잉 금지를 나는 그 집행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렇죠. 통상 이제 우리 뭐 전 목사님도 계시고 홍 목사님 계시지만 교회에서 이제 시무하실 때 보면 맞아. 이런 장로를 오라 그랬는데 안 왔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바로 다시 부르고 또 징계할 수도 있겠지만 장로직 박탈을 안 하잖아요, 목사님. 제일 먼저 이제 권면하고 달래봐야지. 그렇죠, 목사님.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비례성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행위에 맞게 잘못된 행위에 맞게끔 이 벌을 가야 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벌 사이에 비례가 필요하다. 또 다른 각도에서 한다면 즉 과잉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근데 나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 빨리 본론부터 알고 싶은데 뭐냐면 공수처가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한 게 옳으냐 그러냐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지. 예, 다음이요. 다음으로 먼저 이 공수처법을 보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이제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저런 것을 이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뭐 122조, 133 또 밑에 뭐 227 이게 다 볼 필요가 없는 게요. 내란죄는 목사님 87조예요. 네. 저기 어디를 봐도 87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공수처는 내란죄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수사. 아, 저기 보면 다 조사할 수 있는 게 122, 133, 141 뭐 쭉 나오잖아, 목사님. 그러네. 어디를 봐도 87이 없잖아요. 아. 이해되시죠, 목사님? 그렇구나. 87이 없잖아요. 나같이 머리가 둔한 사람도 이해가 되는데. 바로 되시죠, 목사님, 그렇죠? 그럼 예컨대 지금 공수처법은 이 내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나 공수처가 왜 안 된다, 잘못됐느냐? 내란죄를 87조가 없잖아요, 목사님. 네.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목사님? 네. 이 어거지가 아니란 말이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거 보면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 뭐 불법 감금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해요. 조금 전에 보신 뭐 200몇 조, 그거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87조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 왜 저들이 내란의 혐의란 말을 계속 하느냐? 다음이요. 그 영장 청구에 위법이 있고 부당이 있는데 첫째 서부지방법원 관할인데 저거는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이 서부지방법원 관할에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법원에게 영장 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고요. 다만 왜 위법이냐? 첫째, 이 조금 전에 보다시피 공수처는 내란에 대한 관할권이 없잖아요.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는데 하고 있으니까 저게 위법이 되는 이유는 관할권이 없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두 번째, 이제 저들은 뭐라고 논리를 진행하는가 하면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을 더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의 공수처는 우리가 근데 강도범을 이제 수사하다가 여죄가 드러났어요. 그건 과잉이네, 그 과잉.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강간죄가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 그러면 수사를 검사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럼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수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면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을 더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논리가 공수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직권남용에 대해서 대통령 수사를 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아까 보면 내란이나 외환죄는 수사가 가능하죠. 네. 그것 이외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구나. 직권남용은 대통령에서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을 더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자, 아니, 우리, 그리고 헌법에 또 있잖아. 그 내란 외환 예. 외에는 자, 우리 방송실에서 84조 좀 올려주세요. 84조.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환 내란을 범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안 범했지만요. 저들은 내란을 범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란을? 예. 그 누가 만든 용어예요? 이재명이가 내란 수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이런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이외에는 재직 중 소출을 받지 않으니까 계속 야당이나 이재명이는 다 내란이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은 제가 우리 박 권사가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뀐 게 네. 내란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그 얘기가 돌아가고 있대요. 그러나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이렇게는 가도 내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받지 않으니까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경우는 대통령에 대해서 재직 중에 형사 소추를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직권남용죄 문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굴 하나 때렸단 말이죠. 네. 뭐 다리를 부러뜨렸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도 재직 중에는 물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다시 우리가 원안으로 가시죠. 네, PPT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관련 사건을 더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논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의 이제 이 내란이라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의 논리인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수사가 불가능하거든요. 저게 저 말이 가능하려면 직권남용이 가능한데 그러다가 내란까지 한다는 말이 나름 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직권남용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랬는데 근데 영장 청구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또 부당하다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네. 조금 전에는 위법이란 말을 썼지만 그렇군요. 지금은 부당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왜 발부하느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발부해요, 목사님. 그런데 대통령이 출석을 왜 안 했느냐, 첫째가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불법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두 번째는 저들이 처음에는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자기네 거라고 막 덤볐잖아요. 네. 관할권 다툼이 있었으니까 대통령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왜 부당하냐? 아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도 있고 방문 조사도 있고 안전가옥에서 뵐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안전가옥에서 만났어요. 부인도 안전가옥에서 만나는 정도라면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지네들이 와가지고 서면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문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왜 굳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냐 이 뜻이에요, 목사님. 과잉 금지가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가령 예컨대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왜 지나치게 저런 것을 할 수가 없지 않냐 이 뜻이죠. 그것도 되는 거죠. 목사님 왜 수갑 채웠던 거 결국 대법원에서 그럼요. 예. 조용해. 예. 조용해. 그것도 과잉 금지네. 과잉 금지죠. 조용하라고 다. 지금 예. 맥이 끊겨. 조용해. 그다음에 민주당 돈 봉투 받은 인간들은요. 네. 저 검찰에서 6번 7번 소환 청구했어요. 네. 그랬는데도 체포영장 청구 안 했습니다. 네.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일개 국회의원에서 6, 7차례 오라고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결정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만에 하나 혐의나 비리가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뭘 해야 되느냐? 서면 조사, 방문해서 좀 뵙겠습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헌법상 비례성 원칙에 맞는 것이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과잉금지 원칙은요. 그 원칙에 비춰봤을 때 매우 부당하다. 제가 제목을 달았지 않습니까? 부당하다고 제가. 앞에 거는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고 다시 넘기면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모든 원인은 이제 계엄령 선포로부터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계엄령 선포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계엄령 윤석열 대통령 마음은 내가 뭐 속에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지만은 계엄령이 합법적으로 됐는데 왜 다른 걸 가지고 시비 거냐? 대통령은 난 그렇게 이 마음이 읽혀지시죠, 목사님? 그렇죠. 예, 예. 아니 계엄령 그러면 계엄령이 헌법을 위반했어요. 위반하지 않았죠, 목사님?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거부터 먼저 조사하자. 계엄령을. 이 헌법 77조 좀 네. 보여주세요. 네, 77조. 그러니까 이거 순서 이거부터 먼저 하자는 거지. 보시면 목사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은 제일 끝에 보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됐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계엄하면 매우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요. 옛날부터. 뭐 다른 나라 얘도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일에 계엄이 나쁜 거라면요, 헌법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목사님?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렇지. 계엄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맞아요. 계엄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닌 필요하다는데 필요하다. 맞아.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필요하다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됐단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에 이승만을 비롯해서 박정희를 비롯해서 최규하를 비롯해서 계엄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불가능했어요. 그럼요. 오늘까지.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예.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뭐 최규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경우에 그렇죠. 어느 누구도 예컨대 그걸 내란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왜 지금 와서 왜 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내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이죠. 이 비상계엄이 예컨대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 잘못됐다. 이거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막말로 독재를 하고 있다. 네. 그런 말은 혹여 있을 수 있어도 네. 내란이라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번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내란은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다시 이제 1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공수처가 이번에 그 체포영장 때린 것은 내란 혐의를 이유로 네, 잘못된 것이다. 영장 청구를 한 것, 잘못된 것이고 네. 그다음에 판사가 발부한 것, 판사가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 있죠. 네네. 이 사람도 처벌받아야 돼. 잘못된 거죠. 잘못된 예. 거죠. 자, 이제 처벌받을 사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77조 3항이에요. 77조 3항. 네. 여기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저 밑에 보면 정부나 법원의 고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선포된 것은 경비계엄이 아니라 비상계엄이에요. 네. 헌법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계엄은 여기 헌법에 언급이 없어요. 그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뭐 할 수 있느냐? 둘째 줄에 영장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할 수 있어요. 저 말은 뭔가면 체포 없이 영장 발부 없이 구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구나. 그런 판례도 있고 헌법 밖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할 수 있죠, 목사님. 네. 그래서 우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요, 모든 언론 출판에 대해서는 검열을 실시합니다. 검열.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기에요. 정부나 법원의 고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 네. 저희가 헌법을 40년 넘게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네. 저기에 특별한 조치가 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는 학자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여기서 법원의 고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민사법원에서 또는 이 형사법원에서 할 것을 군사법원으로 넘기는 것이다라고 정도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권한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어디까지가 특별한 조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중앙선관위에 군인이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헌법기원에 군인이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코 잘못이 아니에요. 저기 말하는 정부는요, 중앙선관위가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저기는 누구만 빠지느냐? 국회만 빠지는 거예요. 국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은 저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 군인을 비상겸 선포했죠, 목사님? 병력을 가지고 투입해가지고 일정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 조치 자체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특별한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혀 위헌성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하여튼 분명한 것은 특별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헌법 교수도 몰라요. 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그렇구나. 그 다음에 대통령은 1항에 의해서, 다시 1항 보면 전시사변 이런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그랬잖아요.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좀 고개가 처음에는 갸우뚱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이 국가비상사태인지 아닌지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기다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최종인 헌법적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렇구나. 대통령만이 셋째 줄 병력으로서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사태가 경찰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병력을 동원한 거예요. 그렇지. 군인 동원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목사님? 그렇지. 잘못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엄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렇지요. 5항 가요, 5항. 국회가 제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이를 해제해야 된다. 해제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왜 했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은 직접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걔가 국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주 과반수가 요구를 했어요. 대통령은 바로 그날 해제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고 바로 계엄을 해제했는데 실제로 계엄이 유지된 시간은 거의 1시간 반.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목사님. 네, 1시간 반밖에. 그렇다면 이 조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요,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의가 있을 때는 국회가 통제를 하면 되는 것이다. 아니 우리가 뭐가 문제야, 도대체? 전 국민이 말이야, 한번 뭐 이외에 계엄이 선포됐나 이게 논란 정도는 있었지만 국민들이 전혀 피해도 없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다치거나 뭐 계엄을 그럼요. 실무장하지 않은 군대를 목사님 투입했잖아요. 그렇지. 그래, 근데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재명이가 뭐 국민을 향해 쏴라 그러는데 대통령이 계엄군한테 총 쏘라고 명령 내렸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실무장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내가 순서가 바뀌었는데